네, 안녕하세요.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오랜만에 시즌2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모토로 심장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환자 설명시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매년 한 7, 8만 명의 환자분들이 스텐트 시술을 받으니까 현재 많은 분들이 심장에 스텐트 하나씩은 이제 가지고 있는 셈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알아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영입니다. 전공이 관상동맥 시술? 네. 그죠? 네.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6년. 16년? 네. 그러면 내가 26년 됐군요. 네. 그죠? 예.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눠보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첫 번째 시간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협심증 환자입니다. 먼저 스텐트를 짧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물 코팅 스텐트란? 네, 스텐트는 특수 합금으로 만든 그물망,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텐트가 혈관에 들어가서 풍선으로 이제 충분히 확장이 되면 혈관벽을 지지해서 넓혀놓은 혈관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썼던 일반 스텐트는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새살이 돋는 거, 저희가 이제 신생 내막이라고 하는데요. 스텐트 내부가 좁아지는 재협착 비율이 높게는 30에서 40%까지 보고됐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렇고 시술하는 의사들도 그렇고 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 새살 돋는 걸 방지해주는 약을 한번 코팅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약물 코팅 스텐트 혹은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약물 코팅 스텐트가 도입된 다음에는 재협착 크게 줄어들어서 시술을 요새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발률이 그럼 어느 몇 %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네. 병변마다 또 환자분마다 스텐트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 이내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년 정도에 한 5%,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한 3% 정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환자분에게 설명할 때 한 2 내지 3% 정도, 굉장히 복잡하면 한 5% 정도까지 설명하는데 그 정도면 되겠군요. 그죠? 그래도 가끔 재발하는 분들 보면은 스텐트 부분이 많아요? 자기혈관 부분이 많아요? 되게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넣은 쪽에 재발률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쪽 혈관에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일수록 약물 치료나 금연이나 이런 다른 치료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설명을 스텐트는 거의 자기 혈관과 같다. 재발하더라도 스텐트에서 재발할 확률과 자기 혈관에서 재발할 확률 같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면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꼭 약물 코팅 스텐트로 넣어주세요. 네. 라는 말을 하는데 네. 약물 코팅 스텐트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굳이 약물 코팅 스텐트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다 이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텐트 쓸 때는 다 좋은 거 골라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스텐트 넣으신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수명이 얼마나 되냐? 10년이면 스텐트를 갈아야 되나?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시는데 스텐트 수명은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재발만 안 한다면 평생 영구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그러면 식이요법 하고 운동 이런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식이요법부터 얘기해 보죠. 식이요법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네. 네, 이제 딴쪽으로 어떤 특정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건 나쁘다고 특정 음식을 뺀다든지 그거는 이제 권고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강 식단, 그래서 너무 과식하지 않으시고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기름진 건 좀 삼가시고 음식 종류는 큰 상관없이 골고루 드시면은 제일 적절한 식이요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식선에서 먹으면 된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식단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네, 뭐 매일같이 삼겹살, 뭐 등심 이런 걸 드시면 이제 곤란하겠지만 그럼 부럽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적정량 드시는 거는 뭐 전 오히려 권고드립니다. 네. 달걀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달걀 네. 먹어도 돼요? 네, 됩니다. 노른자까지 맛있게 드시고, 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함유가 높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 자료들 보면, 포화지방산, 우리 흔히 말하는 기름 많은 고기나 뭐 이런 가공육,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계란 노른자처럼 콜레스테롤만 순수히 높은 음식은 의외로 드셔도 많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은 달걀 반 개다. 그런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먹는 콜레스테롤 양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치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걀 먹어도 되고 술 마셔도 돼요. 네, 뭐, 안 드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드신다면은 조금 드시고, 이게 술이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드시면 제일 좋다라는 보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술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심혈관계 이외에 대해서는 또 술이 해로운 게 많거든요. 뭐 암이나 무슨 치매나 이런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드시면 좋고, 드신다 하더라도 조금 드시면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과음을 피하시고. 그럼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담배는 한 대도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술, 담배 전혀 다릅니다. 술은 좀 드셔도 되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커피는 어때요? 뭐 커피는 전 제한 두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네. 커피는 오히려 뭐 심장에 좋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 외래 환자분들 오시면은 보호자분들이 뒤로 이제 쪽지가 딱 들어와요. 술, 커피, 담배 못하게 해라. 뭐 담배까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술, 커피는 뭐 그닥 주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운동은 스텐트 시술 후 언제부터 해야 되죠? 네,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튼 조기에 일상생활 운동 시작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다음 날부터 하신다고 해서 꼭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술하면 혈관을 접근을 해서 잘못하면 또 출혈되실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다음 주부터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가끔 스텐트 시술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시술 후에 하루 이틀은 뭐 운동할 때 좀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 시술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는 병원에서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막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 취하시고 뭐 시간을 가지고 아마 복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다음 날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며칠간은 더 힘들 수도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유산소는 뭐 달리기, 수영, 자전거 뭐 이런 건데 무산소 운동, 그렇게 무거운 거 끙 하고 드는 거 그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뭐 보통 유산소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뭐 체중 관리에도 좋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기능 향상에 유산소 운동이 뭐 제일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무산소 운동도 근육량을 늘려놓는 게 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시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저항력도 좀 강해지시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은 뭐 저는 사실 권고드립니다. 아주 과거에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뭐 근육 운동을 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가벼운 근육 운동은 권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만보 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게 시계 차고 있지만 이 만보를 걷는 거 이게 심장 환자에서 그렇게 좋은가요? 좋다 나쁘다 딱 대답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유산소 운동을 하자 그 정도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만보가 보통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한 7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께는 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만보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땀도 나고 좀 힘들다 그 정도까지 아마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그래도 좀 규칙적으로 3회 이상 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또 만보 걷기 하시다 보니까 많이 걸으셔서 발도 다치시고 그죠. 또 무릎도 불편하신 그러니까.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뭐 신발도 좀 편하고 보호 기능 있는 거 신으셔야 되고 무릎이 좀 안 좋으시면 체중이 실리지 않는 다른 운동 뭐 자전거나 수영이나 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만보 걷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무릎을 다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특히 걷다가 무릎이 아프면은 더 이상 걷지 말으셔야 되고요.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게는 되더라고요. 저도 한 5,000보 걸었네요, 오늘. 네, 그러면은 심장 환자에서 운동의 가장 나쁜 형태. 보통 뭐 저희 경쟁적 운동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축구 같으면 공이 저기 있으면 막 필사적으로 이제 뛰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는 권고는 네. 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 또 환자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60대 남성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축구 이제 선수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감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쟁적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자기도 때문에 모르게 조심한다고 그렇죠. 해도 예. 적절한 운동, 약간 숨차고 약간 힘든 운동을 20-30분 유지하는 그런 게 가장 적절한 운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텐트 시술 환자가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스텐트 시술하고 나면 이제 아까 재협착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그 안에가 피떡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막히는 이제 스텐트 혈전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를 묽게 하는 약, 항혈소판제라는 걸 드셔야 하고, 특히 초기에는 2가지 정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필수적인 건 아스피린, 요거는 1가지 꼭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P2Y12 억제제라고 하는 말하기도 좀 어려운 약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은 저희 플라빅스 혹은 이제 클로피도그레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분홍색 75 아마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 2가지가 이제 스텐트 혈전증, 피떡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드셔야 될 약제이고요. 근데 이게 2가지를 드시면 피 묽게 하는 효과는 좋지만 뭐 반대급부로 또 출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질병이나 뭐 시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아마 시술하신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콜레스테롤이 제일 주범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이 이제 아주 또 필수적인 약입니다. 요새는 물론 이제 스타틴 말고 또 다른 약제들이 또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적인 약제가 있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든 이 고지혈증 약제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다른 가지고 있는 질병,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뭐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심장 기능이 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처방할 약들이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뭐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항혈소판제제, 그동안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 그 외에는 뭐 혈압약, 당뇨약 뭐 다 필요에 따라서 먹는 약,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이제 항혈소판제제 사용할 때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우리가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몽이 잘 든다, 코피가 잘 난다. 뭐 이거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일 수 있고요. 멍이 잘 드는 건 이제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뭐 중요한 출혈 부작용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위험성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불편하실 수는 있으니까 멍이 잘 들면 그건 이제 처방하신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필요하고요. 그럼 약을 약간 줄여줄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보기 싫은 것도 큰 이제 불편감이시니까 가능하다면 약을 좀 이제 줄이거나 뭐 끊거나 이제 종류를 좀 빼거나 이렇게 좀 조절을 해드리고요. 코피는 어떡하죠? 코피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코에 문제가 있어서 코피가 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한번 보셔서 그쪽에 어떤 출혈을 일으킬 만한 소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코피는 그 전에 닥터 트루스에서도 이제 쇼츠로 짧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코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겨울에는 건조, 이 건조가 굉장히 막 그 딱딱한 코딱지를 만들면서 건드리면 피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코피를 줄이는데 약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사들이 약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발치를 한다,
건강검진하는데 내시경한다, 네. 뭐 어떨 때는 수술을 한다. 네. 약을 끊는 기준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일정 기간에는 약을 저희가 줄이거나 끊지 못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으셨다면 6개월,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후라면 1년,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이 피 묽게 하는 항열소판제를 한 2가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시게 된다 그러면 꼭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래도 담당 의사하고 이제 상의는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아스피린 하나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 5일 정도 중지하는 거는 큰 뭐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발치나 뭐 내시경을 해도 종류에 따라 좀 다르죠. 예, 다르죠. 내시경도 그냥 검진 목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건지, 뭐 용종을 조그마한 걸 떼내는 건지, 뭐 그 정도면 사실 5일만도 괜찮습니다만, 큰 용종을 뗀다거나 위에 무슨 뭐 조기 위암을 제거를 한다 이럴 때는 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뭐 더 장기간의 중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종류의 검사나 수술을 받으실 건지,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꼭 담당 의사하고 아무튼 상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스텐트 넣고 12개월 이후에는 대개의 이제 아스피린 플라빅스 중에 하나만 사용하고, 네. 그 경우에는 표준적으로 5일 정도 중지하고 하는 건 대체로 안전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뭐 경우의 수도 많고 수술도 복잡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나쁜 거는 아마 본인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일정 기간에는 반드시 이게 2가지를 좀 드셔야 될 기간들이 있고, 약을 좀 줄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자의적으로 막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빼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마다 이 약을 끊는 게 안전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사와 상의해서 그 양을 조절하시고요. 아까 그 협심증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 약 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약이 스타틴인데, 스타틴 약 드시고 근육이 아프거나 힘이 빠지거나 뭐 그런 부작용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약 끊어야 되나요? 실제로 그 스타틴 드시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근육통, 근육 아픈 증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실 좀 논란이 있어서 스타틴하고 이 근육통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근육 아프신 걸 많이 호소를 하시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무조건 약탄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다른 원인은 그래도 한 번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안 하시던 운동 하셔서 그것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고, 근육통을 일으키는 또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의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감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원인들이 다 배제가 된다면 스타틴을 뭐 일시적으로는 좀 감량 혹은 중지했다가 환자분 좀 통증이나 증상이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뭐 스타틴은 사실은 뭐 1주일, 2주일 끊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다, 힘 빠진다 그러면은 한 1, 2주 끊어 보세요. 그리고 통증이 감소하는지를 보고 다시 드시고 통증이 다시 생기는지를 보시라 그러면은 대개는 관계 없던데. 네, 대개 관계 없고, 뭐 또 약을 좀 이렇게 종류를 좀 바꿔서 드시거나 양을 조금 감량했다가 다시 이제 증량하는 뭐 방법들도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또 닥터트루스에서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근육통이 있어서 연구에 따르면은 가짜 약,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준 경우에도 약을 주면은 근육통이 생기고 아예 끊으면은 근육통이 없어지고 뭐 이런 약간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있다 그러니까 역시 뭐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겠죠. 예. 간 기능은 어때요? 간 기능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간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관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증상이 없으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통 한 정상치 한 3배 정도 보는데,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계속 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3배 이상 올라가면 그래도 잠재적으로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약을 또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한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라면은 뭐 정상치가 한 35, 40 정도 되니까 한 100이나 120 이상. 그 이하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은 간 기능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약 좀 먹고 또 술 좀 마시고 뭐
이 또 뭐 몸무게 확 는 경우에도 네. 쉽게 한 100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하는 신경 쓰지 말자. 네. 또 뭐 생각난 게 있어요? 네네. 아까도 다른 원인 또 항상 배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환자분들이 또 건강보조식품도 또 찾아서 드실 때 있고, 뭐 한약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부위가 아파서 또 다른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또 흔한 원인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잠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 스텐트 하나 넣고 나면은 주변에서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식품 엄청나게 권하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오메가3, 크릴 오일, 은행잎 추출물, 코엔자임 Q,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메가3 빼놓고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면은 돈만 버리시면은 본전이고, 잘못하면 몸까지 건강까지 해치실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건 전혀 드실 필요가 없고요. 드시지 않으셔야 하고, 오메가3를 그러면 꼭 드셔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메가3는 다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막 좋은 약이 나오기 전에는 오메가3가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옛날 데이터들이고요. 그죠. 최근에 이런 아주 치료가 잘 확립된 상태에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오메가3를 추가로 투여해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그죠. 하고 있고요. 그 한 연구만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구는 사실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순수 그 오메가3 성분으로 막 8g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현존하는 건강식품으로는 도저히 그 양을 드실 수가 없고요. 실제로 건강식품으로 나온 오메가3가 되게 500mg이니까 보통 4g 내지 8g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8개 내지 16개 이거 먹으면 속에서 생선기름 냄새 나서 도저히 못 살죠. 그나마 그 연구도 사실 뭐 효과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계속 논란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오메가3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비아그라 드셔도 되는지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던데, 왜냐하면은 비아그라 드실 때 의사와 꼭 상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비아그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협심증 환자분들한테 이제 처방하는 약 중에 이제 혈관 확장제들은 이 비아그라 계열의 약들하고는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서 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확인만 하시면 되고, 뭐 그 약만 잘 이제 처방이 배제가 된다면 뭐 얼마든지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하시기 곤란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환자분들 저희가 생명도 연장시키지만 삶의 질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방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냥 물어봐 주시면 되고, 꼭 이런 문제는 한번 솔직하게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아그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의 대표가 이제 혀 밑에 넣는 응급약, 그죠? 그게 같이 드시면 혈압이 엄청 떨어지는데, 그 응급약 넣는 상황에서 비아그라 쓸 상황이란 건 없겠죠, 네. 그죠? 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환자분한테서 문자로 온 질문이 있었어요. 공항에 나가는데 뭡니까, 검색기에 걸리지 않느냐? 그 의사 속여서 들고 나가야 되느냐? 검색기에 걸려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죠. 예. 그 스텐트가 이게 심장 혈관 말고 대동맥에 넣는 스텐트 있거든요. 한 2만 원 스텐트 있는데 그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는 공항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MRI 찍을 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스텐트를 넣고 뭐 머리 MRI는 관계없는데 심장 MRI도 네, 괜찮습니다.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니까 안심하고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게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길지만 스텐트를 시술받은 협심증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을 한 번에 정리하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또 내용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